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그 영향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계의 친환경 정책들이 석유화학 기업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세계적 기후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온도를 또다시 갱신했고, 비공식 기준으로 56도가 넘어 체리 등 각종 작물들이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높은 온도로 인해 자연적인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엄청난 면적이 불타올라 더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많이 올라가서 태풍 두 개가 근처 해역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이미 사진과 같이 태풍 두 개가 생성되었고, 일본 남쪽 해상에서도 태풍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예정 중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반대로 유럽과 중국은 홍수로 난리입니다. 독일과 벨기에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사망 규모만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폭우로 이슈가 되는 곳이 라인강 유역인데요. 유럽 석유화학 제품의 주 생산 및 공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쪽이요. 폭우로 인해서 법적으로 운항 가능한 수위를 초과해서 제품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거의 두세 달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산샤댐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일찍 장마가 시작돼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세계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해운 이슈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작년의 중국 홍수 사태입니다. 이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한 가지 이슈가 정리될 때쯤이면 새로운 이슈가 터져서 해운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보통 중국의 장마 시즌은 6월에서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미 5월 말 기준으로 최고 수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도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42년 만에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는데요. 이 러시아 쪽의 폭염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주의해서 봐야 할 이슈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밀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날씨를 쭉 관찰하셔서 이쪽에 폭염이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로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밀과 관련된 음식료는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힘든 업종이기 때문이죠. 며칠 전 오뚜기와 농심이 급등했었는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오뚜기에서 라면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걸 상당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선거 전에 원재료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상이변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각국 나라들에서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미국이 기후 특사를 러시아에 보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는 흔치 않은 상황인 거죠. 며칠 전 중국도 전국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고 가볍게 넘어가기엔 전 세계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중국의 탄소 배출권 제도 실시로 인해 안 그래도 납사 대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석탄과 메탄 기반의 올레핀 제조 설비는 경쟁력이 더 떨어져서 가동률이 내려갈 것입니다. 피크아웃의 가장 큰 논리가 중국의 증산이라는 걸 생각하면 공급 측면도 이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이 결국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455. 유럽의 2030년까지 EU 탄소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아예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인데 우선 적용 분야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공통점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업종들이라는 겁니다. 이 업종들에 대해서 탄소세를 물려서 친환경 정책을 수행하는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그 기업들을 보조하게 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건데요. 언론에서 엄청 크게 다루고 있지만 생각보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7,1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이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국가와 기업마다 탄소 배출량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아직 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1990년 이전까지 엄청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는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작용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불리한 정유사업 같은 걸 비상장 기업 혹은 국영 기업에 매각합니다. 이러한 비상장 기업이나 국영 기업의 경우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단순히 환경 이슈를 비과세 무역 장벽으로 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도 형평성 문제인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인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이 탄소 배출권 이슈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시행까지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차 보완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탄소 국경세 말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외에 유럽연합의 발표에는 항공 및 해양연료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 즉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연료에 대한 제재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선박용 연료, 즉 주로 벙커CU인데요. 벙커CU는 기름 중에 탄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우면 태울수록 탄소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규제에 따라서 사용량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천대받고 있는 벙커CU를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 제조 설비를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가 공동으로 건설 중으로 3분기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비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 공장이 완공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가진 설비가 현 시점에선 될 겁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등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도 포집하는 장비를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가동할 수 있다면 탄소 배출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아까 탄소 국경세를 보면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분야에서 왜 석유화학 업체는 제외됐을까요? 배출량도 거의 최고 수준인데 말이죠. 이 우선 시행 업종에서 빠지면서 한 3년 정도를 더 번 셈이 됐는데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인 플라스틱세인데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키로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특이할 점은 세금을 내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유럽 정부입니다. 정부가 EU의 플라스틱 사용만큼 세금을 내고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각 국가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아까 확인한 탄소세 기준이 배출액 기준으로 톤당 75불입니다. 그것도 2030년 기준 인상된 기준안으로요. 그런데 플라스틱세는 키로당 0.8유로입니다. 톤으로 환산하면 약 800유로 정도로 이미 거의 10배 가까이 때려맞고 있는 셈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EU 전체에 대한 탄소 국경세보다 프랑스 한 국가에 대해서 부과되는 플라스틱세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더 부과할 수는 없겠죠. 벌써부터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포장 관련 비용은 20%에서 60%, 그리고 소비재 제품 원가는 3%에서 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으면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페트병의 경우 아예 재활용 원료 비율을 정해주었습니다. 반드시 재활용 기술이 필요한 시장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환경 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렇게 개발은 이미 되어 있으나 비용 문제로 실효성이 없던 기술들이 사용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친환경 쪽으로 눈여겨볼 기업으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진입 장벽을 이미 구축한 업체로 독일의 바스프,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PBAT, PBS, 즉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롯데케미칼의 경우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LG화학의 경우 기계적 재활용, 즉 부셔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광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연간 2만 톤가량의 플라스틱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렇게 부셔서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것 외에도 화학적 재활용에도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적 재활용의 경우 물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기술이 개발되고 설비만 갖춰지면 상당한 수의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연구개발 실적에도 당당히 기재되어 있고요. 롯데그룹 자체가 유통을 겸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에서 LG화학보다 한 발짝 앞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룹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 계열사들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롯데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 이외에도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ABS, 폴리카보네이드 등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여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부분과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역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일단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썩는 물질이나 아니면 아예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지 않은 제품, 이 분야에서는 LG화학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양산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 완료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으로 인한 생산 고민을 플라스틱세가 어느 정도 절감해 주겠죠. 롯데케미칼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썩는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PBCT라는 물질인데요. 거의 한 7, 8년 정도 전에 연구가 완료되어 롯데케미칼의 기술 이전이 들어간 물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에 묻으면 썩게 되는 분해 가능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유사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카이스트 등에서 계속 이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작년에도 이 물질을 개발 중에 있다고 계속 언급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일회용으로 농사 때 설치하고 태우거나 버리게 되는 이 멀칭과 같은 물건에 대해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날이 온다면 환경뿐만 아니라 걷어내고 태우는 수고도 덜을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업의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먼저 진입해 있는 기업들의 선점 효과가 높아지죠.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을 둘러싼 상황이 이 시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